불침 항모를 손에 넣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만인 거예요. 해군기지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공군기지 갖다 놓고 그러면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대한민국 다 중국한테 가서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지난번에 모셨는데 지난번에 지정학적이랑 국제정세 관련 영상이 거의 한 200만 명 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네, 영광이죠 뭐. 그 2탄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024년 8월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현재는 어떤 상황까지 와 있고 언제쯤 어떻게 이제 끝날까요? 트럼프는 내가 이제 집권하면 이거 끝난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미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만약에 안 끝나면 바로 뭐 하루 만에 끝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서로 지금 소강 상태이죠. 서로. 그리고 양쪽 다 지쳐 있는 상태고요. 러시아도 지쳤고 우크라이나는 뭐 더욱더 지쳤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나라 사이만 가지고는 끝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구하는 게 서로 너무 다르고 네. 그리고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뭐 그렇게 무섭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어떠냐면 푸틴은 너희들이 이것만 받아들이면 내가 전쟁 그만두겠다 하는 게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지방, 돈바스 지방 그리고 크림반도 거기를 그냥 인정해라. 그걸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라.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지는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네네. 네. 그게 푸틴의 요구이고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원래 국경 너머로 철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럴 수 없어요. 러시아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럼 완전히 패배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둘이 조건이 맞질 않아요. 예, 그럼 계속 전쟁하겠네요. 예, 계속 전쟁을 하는데 미국 대선이 사실은 끝나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욱박질러서라도 이걸 끝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즉 우크라이나 쪽을 욱박질러서 야, 너 이거 휴전 조건 또는 종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들 지원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력이 러시아 쪽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군사 원조 또 경제 원조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거둬들이겠다고 하면 우크라이나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 조건을 그냥 들어줘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 말은 안 해요, 트럼프도. 내가 무조건 끝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끝내겠다는지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뭐 어떻게 끝나겠다는 거냐 말 좀 해봐 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말을 안 해요. 근데 너무 분명한 거죠, 뭐 그거는.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고 이제 바이든 쪽에 바이든의 후임인 해리스가 된다면 바이든하고 비슷하게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쩌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러시아가 지금 허덕거리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무기 공장들 이걸 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워낙 잘 싸우기 때문에 뜻밖의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워낙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도 허덕허덕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오죽하면 북한의 김정은한테 가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미사일이랑 탄두 포 같은 걸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152mm 포탄 뭐 수백만 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러겠냐. 근데 그중에 상당수가 불발이 되는 게 많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터진 포탄도 있고 안 터진 포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해보면 불량품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그 북한에 계시다가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무기라고 하는 게 너무 형편없다. 핵무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최근에 만들어서. 그 뭐 맞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근데 뭐 70년대, 80년대 이때 만들어 놓은 그 무기들이라고 하는 게 다 무기고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 무기고가 에어컨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 그 습기라든가 열기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다 엉망이 됐을 거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들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형편없는 무기일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푸틴이 김정은을 가서 만나고 그래서 뭐 좀 잘해보자. 우리한테 뭐 좀 도와줘. 뭐 이랬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과 이 서유럽 국가들이 계속해서 좀 지금보다 더욱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경제 원조를 늘리게 된다면 러시아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가 좀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과 대만 이슈, 양안 이슈가 있는데 대만을 점령하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거잖아요. 결국엔 영토, 이제 해안 쪽으로 나가는 그런 영토를 예. 얻으려고 하는 거랑 하나가 반도체일 텐데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하려는 기미가 있으면 뭐 TSMC 공장을 폭파시킨다. 예. 뭐 대만인지 미국에서인지 뭐래서 반도체 기술이 안 넘어가게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진짜 대만이 점령이 되면 반도체 기술을 가질 수 있긴 한가요?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없앨 수는 있겠죠. 대만에 있는 TSMC를 없앨 수 있는 거겠죠? 예,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을 없앨 수는 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마 다 나갈 거다. 그러니까 TSMC와 그 서플라이 체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다 일본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어디론가 한국으로 오든 어디론가는 다 나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그건 근데 너무나 전쟁이 뻔한 일어나면 거죠. 그 사이에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핵심 인력들이. 예,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봉쇄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무력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만 둘레를 삥 둘러싸고 봉쇄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마 미국이 뚫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예, 그리고 대만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그걸 빠져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중국이 내심 탐내고 있는 것은 그 EUV 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DUV 장비하고 EUV 장비하고 이게 첨단 장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DUV 장비는 이 나노로 따지면 한 15나노, 20나노 그 이상인 겁니다. 그 이전 세대. 그거를 만드는데 DUV가 쓰이고 10나노 이하, 그러니까 최첨단 제품들을 만드는 데는 EUV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그걸 취득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놓은 거는 EUV 장비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중국이 10나노 이하의 7나노, 5나노 이런 걸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만들긴 만드는데 엄청나게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예요. 옛날 장비를 가지고 써서 그걸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EUV 장비를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TSMC는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ASML이라고 하는 EUV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 그 기업과 대만 또 미국이 무슨 장치를 해놨냐면 원격으로 그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나거나 어떻게 됐든 간에 그 EUV가 중국으로 넘어갈 상황이 되면 다 무력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거를 원격으로.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는 있지만 작동을 안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해 놨거든요. 정말 가질 수는 없는데 없앨 수 있는 예.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대만으로부터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 기간 동안에 TSMC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의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게. 그렇죠. 미국의 예를 들어서 그 AMD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데 또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가 반도체를 다 어디서 만드냐 다 TSMC에서 만들거든요. 반도체가 필요한 국가들은 다 피해를 받겠죠. 그렇죠. 그 이 서방 세계, 그러니까 반중국 진영의 나라들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탄을 받겠네요. 네. 아무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대만 이슈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태평양으로의 진출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중국이 한반도에 진출한다. 육지로 한반도로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그럴 때 어디를 먹겠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청진 쪽이에요. 남한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동해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태평양 진출이 가능하니까. 지금은 태평양 진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다 막혀 있으니까. 중국 앞바다가 남한에 의해서 또 일본에 의해서 대만에 의해서 필리핀에 의해서 쫙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으로 나가기가 매우 불편한 거죠. 그런데 대만을 자기 손에 넣게 되면 그 2차 대전 이후에 나왔던 그 용어로는 불침 항모를 손에 넣는 셈이 되는 겁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 그게 바로 대만인 거예요. 거기다가 해군기지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공군기지 갖다 놓고 그러면 이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대한민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사실은 중국한테 가서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은 너무 멀잖아요. 미국은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거고 중국은 바로 앞에 있는 거고 그러면 어느 쪽하고 가서 잘 지내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 뻔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게 타이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태평양의 문제다. 그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하반기는 지금도 세계가 대한민국 키 방산에 열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인기 있는 무기는 뭐고 방위산업 주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요 며칠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30만 원도 돌파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방위산업도 한국의 주가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까요? 관련돼서 같이. 저는 뭐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방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돈이 안 남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중화학 투자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중화학 업종들을 대기업들한테 다 맡겼잖아요. 대우는 뭐 해라, 삼성은 뭐 해라, LG는 그 당시에는 럭키금성이었습니다만은 거기는 뭐 해라 하고 다 중화학 분야를 맡기면서 플러스 거기에다가 뭘 같이 맡겼냐면 방위산업체를 같이 맡긴 거예요. 무기 국산화도 같이 해라 라고 하나씩 다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돈이 안 남는 사업인 거죠. 왜냐하면 원가 플러스 최소한의 이윤만 보장하는 거고 내수산업이었으니까. 예, 내수산업이고 그 전부 국방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에 성공을 하면 원가 플러스 뭐 3, 4%인데 실패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개발에 실패하면. 그러니까 믿지는 장사인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맡기니까 한 거고 국가를 위해서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남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돈이 남는 사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외국에다가 수출할 때는 원가 플러스 뭐 몇 퍼센트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격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어. 국제 가격으로 하는 거야. 또는 뭐 국제 가격에서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해줄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아요. 왜? 원가가 싸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들어내는 무기보다 우리의 원가가 현저하게 싼 거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러고도 돈이 남아. 그래서 방산이 이제 돈이 남는 사업이 된 겁니다. 예. 그럼 왜 한국이 지금 와서 이렇게 장사를 잘하게 됐느냐? 가성비인가요? 아닙니다. 가성비도 분명히 있죠. 근데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그들이 원하는 날짜에. 예, 그들이 원하는 날짜에 다른 나라의 방산업체들 예를 들어 미국의 그 프라임이라고 하는 뭐 락히드 마틴이라든가 뭐 보잉이라든가 이런 데들 또 그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든가 뭐 이런 데 스웨덴에도 이 방산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데들은 다 지금 풀 부킹이에요. 꽉 차서 지금 주문을 하면 한 3년 또는 5년 후에 될까 말까 뭐 이런 식의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몇 달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뭐 그게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거 다 아마 국가 기밀이고 막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당장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입니다. 갑자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급해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전쟁들이 계속 터지니까. 전쟁들이 계속 터지니까. 그런데 3년 후에 무기를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지금 당장 국방력을 강화를 해야 전쟁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무기는 왜 잘 안 사느냐? 왜 한국 무기를 사느냐? 불량? 아니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중국은 러시아 편이잖아요. 중국이 만드는 무기도 러시아 표준이에요. 러시아제 무기는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디 무기를 쓰느냐? 미국 표준, 나토 표준, 이 같은 표준이거든요. 미국과 서유럽,
근데 대한민국은 그 표준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물론 90년대에 러시아 기술이 상당히 들어오긴 했죠. 한국 무기에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표준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동유럽 국가들, 네. 또 필리핀, 또 동남아 국가 이런 나라들에서는 아 중국 무기 싫은데? 그러면 어디냐? 그러면 대한민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방산이 지금 대박이 난 거죠. 근데 한국 방산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재래식 무기들이에요. 현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첨단 무기들은 뭐냐면 다 무인 무기들입니다.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드론이라든가 또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고서 뭔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잘하는 무기들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구식 무기인 거죠. 현대에 최근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기술이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실리콘밸리라든가 또 우크라이나의 그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 첨단 무기들 그런 쪽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약점이죠. 우리의 한계다. 네. 최근에 기사를 보면 대통령 청사 앞에도 북한의 오모풍선이 떨어졌다라는 걸 봤었는데 네. 그런 것들 오모풍선 여전히 계속 보내고 있는 이유랑 대한민국 북한 전쟁 가능성 지금 이제 2024년 8월에는 좀 어떤가요? 풍선을 왜 보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보낼까?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디를 읽어보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을 그거를 풍선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부르지를 못하고 무슨 오물 뭐 이렇게 부른대요, 네. 북한에서. 네. 그래서 그 반대로 또 오물을 보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들도 하고 하긴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내는 거는 잘 모를 테니까 보내는 사람 우리가 말고는. 보내는 것의 내용을 말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생필품을 보내고 달러를 보내고 거기다가 플러스 김일성 백두혈통의 가계도를 보낸대요. 네.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진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림으로 만들어서 김정은의 가계도, 혈통도를 보내는데 네.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라네요. 왜냐, 김정은이 백두혈통의 정통이 아닌 거예요. 자기 엄마는 제1교포, 그러니까 일본 출신인 것이고 뭐 다 이래서 이게 정통이 아니래요. 또 네. 그게 치명적이라는데. 네. 뭐 잘 믿을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보내는 풍선의 내용을 말할 수 없고 그거를 뭐 이상한 이름들로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래서 오물을 보낸다 그러는데 뭐 그 자세한 내막이야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김정은이 북한이 일부러 전면전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테니까 그거는. 전면전을 일으키려면 핵을 쓸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왜?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게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남한하고 싸워서 상대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이건 무기도 상대가 안 되고 사람들의 체력도 상대가 안 되고 키부터 벌써 네. 한국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한 30cm 차이 나고 막 거의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전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핵을 써야 될 텐데 핵을 쓰게 되면 자기들도 핵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미국한테. 예, 그거는 미국도 핵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핵을 쓰면 핵을 맞겠죠. 예,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네, 그렇게는 제정신이라면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런데 저는 국지 도발은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기본적으로 예, 인센티브가 있어요. 국지 도발을 하면 자기가 이익이에요. 대한민국은 손해를 보고 자기는 이익을 보는 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원점 타격입니다. 또는 대응 사격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원점 타격이라고 하는 게 이름은 굉장히 멋지지만 그게 뭐냐? 대포를 쏜 데를 우리가 그 대포 원점을 타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 황해도 어디에서 대포를 쐈다. 연평도에다가 또는 황해도 어디에서 서울에다가 대포를 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타격하는 거냐? 바로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원점 타격이 어디냐? 그 대포 쏜 데예요.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뭐 한 대 얻어맞으면 어때? 그쵸. 아, 대포 쏜 데 한 대 얻어맞으면 어때요? 거기 어차피 사람도 별로 없을 테고. 예, 거기 뭐 군인 몇 명 죽으면 어때? 자기만 안 맞으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반격을 제대로 하려면 평양을 타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원점 타격이 아닌 거죠. 전면전 가는 거니까. 그건 전면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고 싶더라도 못해요. 못하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 막을 테니까. 미국이 그렇게 못하게 막을 테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국지전을 일으키면 뭐 일으키는 쪽이 이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또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던 게 뭐 해봐야 평양은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권력이양 같은 걸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전쟁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네. 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언젠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북아시아 세계는 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한국에 필요한 거는 뭘까요? 뭐 혹자는 미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우리도 핵을 무조건 가져간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는 전면전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근데 전면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그건 세계대전이 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거냐. 푸틴이 분명히 개입한다 여기에. 푸틴이 개입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 거냐. 중국은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미국은 한반도를 미국 땅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푸틴은 한반도를 러시아 땅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중국은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라고 하는 땅에서 뭐 세계의 열강들이 그야말로 영토를 놓고 각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그럼 뭐 일본도 들어오고 대한민국도 들어가고 뭐 세계 대전이 되겠죠. 그러면 타이완에서도 터질 거고 남중국해에서도 터질 거고 이 동아시아 전체가 다 야단 법석이 나고 그러면 아마 나토 이쪽 동유럽 중부유럽 이쪽에서도 뭐 들썩들썩 거릴 거고. 근데 저는 뭐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중국도 원하지 않고 김정은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푸틴은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푸틴은 인센티브가 있어요. 네. 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예. 우리 둘이 문제니까. 그렇죠.